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8월 18일 미리 말씀드린 대로 무료 방송 진행을 해볼 텐데 먼저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1번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지난주에 방송 역시 진행을 했고 매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최대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좀 힘든 시장이었지만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었죠. 지난주부터 뭐 계속 지금 특히나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밀렸죠. 오늘 또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최근에 있었던 지난주부터 있었던 낙폭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보유 종목 보시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난 종목들 언제 또 회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도 되시고 어떤 종목을 또 사야 될지도 막막하고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 상황들 살펴보면서 과연 이런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뭐 주제는 외국인 매도세 원인과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주목해야 할 공략 섹터와 공략주 뭐 이렇게 볼 텐데 일단은 뭐 지금 국내 증시가 빠지고 있는 이유들 몇 가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종목들에 관심 필요한지를 볼 텐데 뭐 간단하게 먼저만 언급드리면 9월 달에 이제 지수 변경이 있습니다.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종목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게 나뉘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그래서 지수 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 또 어떤 공략주가 있는지까지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역시나 업종 평균 주가 수익 비율 대비해서 좌평가된 실적 성장주를 주목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관련된 공략주까지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방송이 가끔 나가고 있어갖고 새로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무료 방송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장중에 제가 계속적으로 증권 관련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힘든 시장이지만 8월달에 목표하신 수익률 달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 수급을 좀 보면 자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8월 9일 딱 아마 8월 9일이면 지난주 딱 월요일이죠. 월요일. 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아닌 외국인들이요. 거래소는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순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하루 건너 매수와 매도가 돌아가면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기관들은. 코스닥도 계속 9일부터 팔고 있는 그리고 역시나 거래소 쪽에서도 계속 매도세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순매도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밀렸죠. 지난주 이제 이날이 9일이었잖아요. 9일이 약간의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화요일부터 해서 쭉 밀렸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쭉 밀렸고요. 그리고 자, 코스닥도 역시나 지난주 월요일날 약간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가 화요일부터 역시나 쭉 밀렸는데 사실 어제가 어마어마했죠.
어제가 2.86%나 밀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손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밀려버렸죠. 대다수의 종목들이 뭐 빠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약간의 반등은 나왔지만 일단 최근에 빠졌던 지수를 보면 뭐 회복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 뭐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확진이 과연 지수 하락의 원인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뭐 좋은 건 아니죠. 경기에 좋은 건 아니지만 이미 워낙 너무 또 장기화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산업이 지금 안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경기는 계속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증시의 가장 큰 하락 원인을 하나만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편하게 한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한번 어떤 내용들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제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뚜봉님이 이제 원달러 환율 그렇죠. 역시 다들 이제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환율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죠. 근데 이제 환율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사실 환율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아주 단기에 그냥 엄청나게 급증을 해버렸어요. 한번 환율을 볼게요. 자, 환율을 한번 보면 자, 지금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6월 말부터네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올랐어요. 거기다가 특히나 지난주부터 해서 환율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강해지고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물건이던 그게 통하던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상승폭이 워낙 컸어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예요. 근데 한국의 어떤 A라는 기업을 샀는데 기업의 주가는 똑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 돼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은 환율이 급등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일단은 한 번 정도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환율의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 끝도 없이 올라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끝도 없이 올라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에서 횡보만 나와줘도 더 오르지 않고 횡보만 나와줘도 환율로 인한 어떤 자금 유출은 이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다 팔았던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반도체 섹터를 보면요, 또 외국인들이 또 그렇게 많이 안 판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 섹터가 또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잘 가나 싶었더니 갑자기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국내 반도체 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즉 공포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주가가 반도체 쪽에서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비중이 가장 큰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도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어떤 하락이 굉장히 많았었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자,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 매도세는 코스피가 약 6.6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약 5.6조 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약 1.7조 원 수준이었어요. 자 보세요. 외국인이 코스피 전체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6.6조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더하면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종목에 대한 순매도 금액이 코스피 전체 순매도 금액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한국 시장 전체를 팔았다고 보긴 어려움. 반도체에 집중.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자, 전체 시장,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는 6.6조를 팔았는데 종목으로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 이상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전체로 다 던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고 있던 것도 많았다라는 거죠. 즉 반도체에 좀 국한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만 봐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코스피를 팔긴 팔았어요. 예를 들어 17일 날. 자, 어제죠, 어제. 17일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4천억 원대를 팔았지만 오늘은 2,600억 원대만 팔았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샀어요. 오늘 1,800억 원 정도. 그만큼 이거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난 주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으로 볼 수가 있는 프로그램 매매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매수로 또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수급이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제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더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반도체 섹터 매도세는 마무리 단계로 예상됨.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섹터를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섹터의 매도세가 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수급적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만 좀 어느 정도 횡보흐름만 나와주거나 또는 오히려 더 빠져주면 좋겠죠. 그리고 반도체가 또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가격 메리트 부각으로 반등 가능성 높아짐.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섹터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실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면 전체적인 시장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 종목을 무조건 공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이 일단 돌아서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약간은 관망세로 가시는 게 좋아요. 공략을 한다면 잠시 후에 제가 대응 전략 때 어떤 종목들을 차라리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섹터 여전히 좀 좋고요. 가격 메리트가 오히려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실적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강기 때 말씀드렸지만 디램이 이제 바뀝니다. DDR5라는 신제품으로 이제 바뀌죠. 왜 인텔이 이제 4분기부터 DDR5가 들어가는 CPU를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DDR5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데, 오히려 거기서 지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이미 4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분명히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고요. 다만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남아있다는 거는 수급이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관심 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DDR5 관련 기업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즉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고점이다 이제. 4분기 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좀 하락할 것 같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우려감이 있을 때는 일단 피하자라는 거죠. 다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도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좀 빠졌어요. 뭐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회사는 여전히 좀 더 관심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회사도 같이 빠지긴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이게 물량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동반하락했지만,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회사는 지금 더 가격 메리트가 더 부각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머징 자금 이탈이죠. 자,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 관련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이머징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퍼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어 하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과 이 중국이 이런 분쟁을 좀 벌인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시장에서. 근데 분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머징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뺄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건 실제 맞습니다. 특히나 이 디지털 분쟁이라고 해서 요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의 어떤 중국 관련된 디지털 교역 비중이
뭐 한 7%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 자금 이탈은 역시나 이것도 마무리되는. 중국은 좀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한국. 자, 중국은 좀 리스크가 있지만 한국의 지속적인 자금 이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본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자꾸 빠진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럼 우리나라도 좀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쪽은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일단은 지금 페드가 올해 이제 연말쯤에 테이퍼링을 이제 선언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 정책 변화가 주식시장에 줄 만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페드는 연말 테이퍼링 가능성은 있어요, 확실히. 하지만 이미 굉장히 소통을 시장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예전에 있었던 이 테이퍼링으로 인한 증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이퍼링이 나오면 약간의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주 큰 영향은 좀 없을 걸로 보고, 다만 테이퍼링이 나오게 되면 조금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글로벌 경기 고점, 뭐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비중을 약간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영업이익 비중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시장에서 전체 섹터를 봤을 때 이 경기 민감주,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에너지도 있고요, 산업재도 있고, 뭐 소재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기 민감주가 코스피라든지 우리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실적 기대치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약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경기가 고점이 되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처럼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고점이라는 우려감이 생기면서 성장하는 그 성장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경기 민감주의 실적 비중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는 좀 주가적으로도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아닌 다른 섹터들이 좀 더 실적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올라갈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비중을,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게 되면 경기 민감주 비중을 약간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얘기 나오면 경기 민감주는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걸 보시면서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온다 싶으면 경기 민감주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슈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섹터가 열측사 가장 큰 문제였는데, 환율과. 근데 반도체 섹터가 일단은 매도세가 좀 완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거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와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또 반등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크게
부정적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시장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되냐? 일단은 아직 시장 안심할 때가 아니죠. 지금 지수가 오늘 하루 반등했다고 또 굉장히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혹시 모를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시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주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아닌 경우가 많은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자, 업종 평균 PER, 우리가 PER을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수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 비율을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데, 업종 평균 PER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HTS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저는 이제 대신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업종 PER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능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 PER 대비 좀 저평가된 기업들, 지금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는 업종 PER이 10.23인데 지금 PER이 20.9이에요. 이 회사 높은 거죠. 그래서 업종 PER보다는 좀 낮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자산 가치 대비해서 보는 PBR도 낮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좀 수익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ER은 수익과 관련된 비율이기 때문에 PER이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뽑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해요. 물론 자산 가치 대비도 저평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과 같은 경기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실적을 뽑아내는 기업들, 그래서 PER이 나오는 기업들, 하지만 업종 PER보다는 저평가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업종 PER 대비해서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야 되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실적을 꼭 보셔야 됩니다. 뭔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신뢰감 있는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실적은 당연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적 한번 볼게요. 무난하죠? 무난해요. 보시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981억 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벌써 876억 원을 달성했네요. 작년에는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벌써 뽑아냈어요. 이렇게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다 비교를 해보시고 실적이 반드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오늘 방송이 끝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재무제표 꼭 한번 보세요. 실적 안 좋은 기업들 분명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변동성이 계속 남아있는 시장에서는 실적만큼 기댈 게 없거든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안 갈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결국 갑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워낙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로또 같은 그런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테마주, 재료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메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적 성장주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포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일부만 그런 테마주들을 해보는 거죠. 급등을 노릴 수 있을 만큼 급락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그게 포트의 전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만큼 그 포트폴리오는요 리스크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시장 빠지죠? 그런 거는 정말 한 번에 몇십 프로씩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절대 테마주 비중을 지금은 높이면 절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짧게 들어가는 것들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급등 테마주 비중은 지금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자, 뭐 부채 낮은 거 필요한 건 다시 다 아시겠죠.
부채 비율 웬만하면은 100%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부채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고 있는 기업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빚 많은 기업이 뭐 좋을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잉여금이 많은 기업들. 잉여금. 야, 잉여금이 뭘까요? 잉여금이 뭔지 아시는 분? 잉여금. 잉여금. 제가 그래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뭐 SBS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렸었고, 그리고 뭘 말씀드렸죠? 잉여금 많이, 그쵸? 잉여금. 말 그대로 남는 돈이에요. 잉여. 자, 적어 드릴게요.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기업. 관심 필요. 그래서 유보공간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잉여금이, 자 보세요. 아주 크게 틀을 보면요. 자본은요.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크게 보면, 뭐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잉여금은 남는 돈, 회사에서 아무렇게나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남는 돈, 그게 잉여금이에요. 자,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한번 재무제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자본 총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본 총계가 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이게 지금 연간이거든요. 2018년도에 예를 들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천억 원대에서 1조, 그 다음에 1조 1천억 원까지 자본금이, 자본 총계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그쵸? 291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 말은 뭐냐? 자본 총계는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자본 총계는 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잉여금이 늘고 있다는 거죠. 잉여금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뭐 일단 요 정도만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익 잉여금이 쌓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팁인데, 자, 잉여금은 이걸 어떻게, 자,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뭐 이렇게 나뉠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근데 뭐냐면 같은 남는 돈인데 이익 잉여금은 실제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해서 남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기업은 지금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 잉여금은 뭐냐면, 여러분들 유상증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게 특수 거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자금을 땡겼을 때, 그래서 남는 돈들, 어떻게 보면 빌린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자본 잉여금보다는 이익 잉여금이 쌓이는 기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유상증자 같은 걸 했는지 공시 같은 거 확인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근데 대충만 때려봐도 맞출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분기별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면 영업이익이 또는 순이익이 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자본 총계가 늘고 있고 그리고 자본금은 그대로라면 이 회사는 이익 잉여금이 쌓이고 있겠구나라고 그냥 지레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은 뭐 별로 안 느는 것 같은데 자본 총계는 늘고 있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특수거래가 있을 거예요. 유상증자가 있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가 매출액 많이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고 있고 그러면서 자본 총계가 느는데 자본금은 그대로인,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 보통은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잉여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에서 몇 없는 호재 중에 하나, 무상증자,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이 잉여금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돈이 있어야 뭐 무상증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잉여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못하죠?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회사여야지만 또 무상증자와 같은 이런 호재성 내용들도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쌓이는 회사를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왕이면 자본 총계가 느는지 자본금은 그대로인지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기업인지 한번 보시고 뭐 부채 비율도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주가가 막 밀리고 있을 때 이익 잉여금이 쌓이는 회사들이 좋은 이유는 이때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 회사라면 무상증자를 때릴 수도 있어요. 주가 방어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있을 때 이익 잉여금이 있는 회사들은 대응 전략을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가 방어에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 오너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확률이 높은 게 낫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장 그리고 시장이 좀 어려운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잉여금이 좀 쌓이는 종목들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회사들을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잉여금 남는 돈 쌓이는 기업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쌓이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주가 부양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있는 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근데 자본잉여금 특수거래를 통한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실제 회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쌓이는 이익 잉여금이 쌓이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요게 뭔지 아시는 분? 지수 변경 종목에 주목해라. 제가 아까 초반에 방송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내용 최근에 뭐 뉴스 보신 분들이 있나요? 뭘까요 이게? 자, 매년 사실 매년 9월 달에 원래는 이걸 좀 띄워놔야겠네요. 헷갈리겠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자 원래는 과거 매년 과거 매년 3월에는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가총액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는 대형주, 101위부터 200위, 아니 300위, 300위, 아이고 이거 쓰면서 하려니까 이게 잠시만요. 말은 빠른데 쓰는 게 오래 걸리네요. 101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01위 그 이상은 바로 소형주로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가총액이 왜냐면 바뀌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주식수 곱하기 주가가 시가총액이니까요. 근데 이게 맨날 바뀌기 때문에 매년 3월에 숫자가 바뀌었으면은 1위와 100위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과 중형주에 속하는 종목들의 어떤 위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주는 회사들은 대형주였다가 중형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중형주였다가 소형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 주가가 막 올랐어요. 그럼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누는 게 지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년 3월에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3월과 9월 두 차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9월 실시. 9월에 실시래요. 그래서 현재 이제 9월 달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인데 예정은 9월 10일 날 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나뉩니다. 아니 근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나뉘는데 뭐 그거를 뭐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2010년도 이후에 거래소에서 이제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일정이 있었던 과거 어떤 자료들을 보면요. 대형주에서 자 보세요. 자, 과거 주가 흐름과 그리고 수급을 분석하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종목군의 상대적 강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지수 변경 종목 대응 방법입니다. 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기는, 즉 대형주였다가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중형주, 아니면 이 회사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벌고 있었는데 중형주에 있던 어떤 종목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주가도 올라가서 걔한테 위치를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나빠서 밀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왜냐하면 더 성장률이 높은 회사들이 올라오면 대형주로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뀌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기는 종목들이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훨씬 더 강세를 보였던 게 과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한 종목군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한 종목은요, 기관 매도 확률이 높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갔다는 게 회사가 주가가 잘 올라가고 뭐 돈도 잘 벌고 있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대형주로 이동했는데 왜 기관들이 팔았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써니 말대로 꼬리보다 뱀 머리가 용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다라는 말이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한 종목은 매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근데 반대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종목은 상대적인 강세를 우리가 확인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 시가총액이 밀리면서 중형주로 이동을 했는데 왜 주가가 잘 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형주 지수를 하게 되는 중소형주 펀드 편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중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중소형주 펀드 쪽에서 중형주만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오면 그 종목에도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보통 대형주에서 중형주를 내려오게 되면 중형주 안에서는 거의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수준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니 좀 전까지 대형주였는데 살짝 밀려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형주 내에서 가장 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펀드 쪽에서 자금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군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갔어요.
뱀의 머리였다가 갑자기 용의 꼬리를 가버리는 반대 형국이죠. 그러면 또 거기 갔을 때 대형주 안에서는 거의 뭐 꼬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어도 대형주에 워낙 또 시총 높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내에서는 또 작은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대형주 쪽에 올리는 펀드 자금이 가장 또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가장 또 주형주 내에서 위에 있었을 텐데 대형주로 옮기면서 중소형 펀드 쪽에서는 또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좀 약간 아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팅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관 매도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이 있다면 변동성, 9월 10일을 앞두고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왜 이거를, 아니 9월 10일 아직 멀었는데 왜 지금부터 이걸 얘기하느냐. 왜냐면은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지수 변경을 하기 한 달 전부터의 상승률이 꽤 괜찮았어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바뀔지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예상치는 일단 증권사에서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표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카톡방에 지금 올려드릴게요. 자,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올려드렸죠? 카카오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뭘 올려드렸냐면 요거를 올려드렸죠. 요거. 자, 요겁니다. 요거. 아이고 이렇게 안 가. 자, 요걸 올려드렸어요. 요거 좀 키워드릴게요. 보이시죠? 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지금 변경이 될 것 같은 예상 종목들입니다. 뭐 100%는 아니에요. 주가란 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일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을 또 증권사에서 잘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뭐 두산퓨얼셀, 키움증권, GS 리테일, S1, SK케미칼, CJ 만도 동서, 더존비존, 대운까지 이런 중형주로의 이동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군들 한번 주가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뭐 페노션, 효성 TNC, 현대오토에버, CS 윈드, 현대미포조선, 대우건설, 메리츠증권 뭐 이렇게 지금 예상치로 나와줬는데, 만약에 진짜 간다라고 한다면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수 변경을 가지고 만약에 베팅을 하신다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주가를 보면서 베팅을 하시고 오히려 실제 지수 변경이 될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지수 변경이 실제 되면은 재료가 어떻게 보면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응 방법은 미리 베팅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9월 10일 날 실제 지수가 변경되기 전에 수익률을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재료가 소멸됐을 때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쭉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만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도 좀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이 중에 요 종목 중에 제가 좀 좋게 보는 것은 만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GS 리테일도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소비재들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도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매 쪽도 마찬가지고요. 유통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GS 리테일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만도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만도를 누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써니님이 갖고 계신가 보네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다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다 괜찮은 회사들인데 일단 요 정도 좋게 보고 있고, 더존비전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봅니다. 만도, 그 다음에 GS 리테일, 더존비전,
요 정도인데 일단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 쪽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업 자체가 괜찮거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니까요. 그래서 더존비존도 괜찮아 보여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2분기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긴 합니다. 1분기보다 2분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면 아직 안심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저점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을 고려하시기보다는 확실히 반등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도 통과해야 되고요. 41선, 61선, 121선, 200선 다 돌파해야 돼요. 항상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평선이나 매물대는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도 괜찮은데 밀린 상태거든요. 지난 작년보다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올라가 줄 줄 알았는데 지난주부터 증시 자체가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 정도 더 지금 모든 종목을 접근하실 때 반등을 확실하게 2, 3거래 정도 지켜봐야 됩니다. 저점을 확실히 만들었는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지를 확실히 해주는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동성 대비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로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대형주랑 중형주가 나뉘는 건 시총이랑 거래량 앞으로 전망 같은 걸 다 종합해서 나오는 건가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으로. 이게 주가가 다 변하니까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전망도 아닙니다.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평균 시가총액 기준으로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아까 또 만도도 괜찮아. 지금 자동차 괜찮거든요, 사실. 근데 자, 현대차를 먼저 볼까요? 이건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건 대형주죠, 당연히. 현대차도 지금 밀릴 만큼 밀려줬는데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이래요. 반등이 나오려고 했다가 지난주부터 다 밀렸거든요. 현대차도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지켜봐야겠죠. 저점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슬슬 보조지표상으로도 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같은 자동차 관련된 섹터이긴 하지만 만도가 또 지수 변경으로 인한 어떤 자금 유입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같은 저점에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만도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만도도 한번 보시되 지금은 음봉이 이어졌죠. 일단은 확실하게 양봉 형성하면서 반등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200일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200일선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00일선 위에 안착하면서 상승 추세가 나올 때 그때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전고점 정도 목표가 잡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GS 리테일이 참 이게 좀 애매한데 회사는 좋거든요. 지금 업황도 좋고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지금. 근데 보시면 아이고 이게 갑자기 렉이 걸렸. 잠시만요. 자, GS 리테일 보시면 실적 안정적이거든요. 괜찮죠 실적. 괜찮잖아요. 한 평균 지금 1분기 2분기 평균이 한 400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좀 작년보다는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해요. 그런데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은 저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